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참 잊을만 하면 잊지 않고 우리 곁을 지켜주는 분이네요. 자, 현근택 변호사님의 제안하신 주제, 홍준표 총선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준비해 오셨습니다. 예. 자, 먼저 발제를 해주신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걸 들고 오신 거예요? 아니 사실은 어제만 해도 네. 과연 이분이 좀 계속 세게 나가고 계속 뭐 나경원 대표도 저격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오늘 갑자기 보니까 네네. 해명됐다, 잘했다, 앞으로 안 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야 좀 세게 붙어서 한국당 내에서 뭔가 입지를 차지하려나 보다 이러는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깨갱하시는 거 보니까 네. 깨갱이란 말 죄송합니다. 보니까 좀 본인 스스로도 좀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한국당 의원 측에서 뭐 윤리 얘기도 하고 뭐 총질이다 이러면서 네, 또 특히 또 이제 네. 민경욱 전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그다음에 나경원 대표를 그렇게 얘기하다가 충분히 해명됐다. 사실은 일반인들 보기에도 그냥 출생 증명서를 제시하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얘기인데. 그렇죠. 뭐 이제 뭐 간단하게- 입영 연기서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거. 그 얘기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말 두 마디 했거든요. 네. 원정 출산 아니고 이중증 아니다. 말로만 듣고 해명됐다라고 하면 그 뭐하러 이런 얘기 뭐하러 했어요? 그냥 가만 조용히 있었으면 처음부터 했을 것 같은데 괜히 제가 보기엔 안 낄 때 끼셔가지고 좀 모양 빠진 거 아닌가 싶은 아니 근데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정말 그렇게 그 위태로운 상황인가요? 근데 당내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될게요. 예, 예. 홍준표 대표가 사실 그 당시 삼선 의원으로서 2011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승승장구하면서 비주류로서 당 대표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 예. 한나라당에서. 근데 이분이 2011년 중 여름쯤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된 다음에 4개월 5개월 만에 낙마하는 사태가 생깁니다. 그게 누구 때문인지 상기해 보면요. 그 당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때문에 사퇴한 다음에 그렇죠. 2011년 10월 26일 날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거기서 박원순 시장과 나경원 의원이 붙습니다. 그렇죠. 나경원 그러니까 시장 후보로 그때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에 홍준표 대표가 하는 말 보면요. 그때 뭐 피부과 의혹을 해명 못 해가지고 무너진 것처럼 또 데자뷰가 떠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얘기 뭐 1억 원 피부과 뭐 이런 얘기 사실 근데 나왔었어요. 그때 사실 1억 원 피부과는 사실 아닌 것으로 해명됐지만은 예. 어쨌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그 1억 피부과 때문에 그 선거에 나경원 의원이 지고 그거 책임론 때문에 내가 대표 잘리고 이 꼴이 됐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설마 홍준표 전 대표가 아직도 그 개인적인 그런 것 때문에.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저도 그때까지 하면 서울 강북 지역에서 네. 삼선 의원으로서 그리고 사실 인생사도 재밌는 부분이 많잖아요. 모래시계 검사부터 뭐 그런 걸 하면서 홍 대표가 굉장히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8년 전에 대표로 한 사람이에요. 한나라당 대표를. 일단 모래시계 검사는 그 작가분이 아니라고 아주 분명히 못을 근데 본인은 또 맞다고 못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본인의 주장인 거죠. 근데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게 그 2011년 10월 26일에 나경원 원내대표 그 당시에 서울시장 후보의 패배로 본인이 네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요. 상식선에서는 어땠냐면요. 그 이틀 2012년 4월 달에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공천을 하게 되어 있었고 그렇죠. 박근혜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운명의 분기점에서 결국에는 본인에게 뼈아픈 그런 그 실패를 안겨주게 된 인물로서 사실 나경원 대표가 진짜 잘못한 건 아니죠. 선거 떨어진 게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생각이 안 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은원 관계가 지금 이 상황을 동작하는 일단 거죠.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백그라운드를 네. 쭉 얘기를 해주셨고, 예. 그랬으면 이준석 의원도 저는 탄생하지 않았을 전 탄생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업하고 사실 홍준표 대표가 되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네. 계속 저랑 치고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자, 일단은 그런 이제 예전에 있었던 쭉 과거를 한번 편년체로 읊어주셨고, 홍준표 대표가 내년 총선 살아난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니 그 사실 그 한국당 그 초재선 네, 의원들이 그 해당 행위했다고 윤리위소집 네, 뭐 그것도 뭐 이런 얘기 그렇지만 나왔었잖아요. 결국 홍준표 대표 출마하려면 어디예요? 서울 아니면 그렇죠. 고향. 예. 그러니까 영남고등학교 나왔으니까 대구 영남고등학교 나왔죠? 그 대구. 그 다음에 이제 고향 창녕이니까 창녕.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면 본인이 경남지사 했으니까 창원 뭐 이 정도예요. 예. 그 다음에 서울은 예전에 동대문 을인가 갑인가? 을인가? 예, 뭐 이 정도인데 일단 수도권은 본인이 꺼려야 할 거예요. 수도권에서 지금 홍준표 대표의 기존에 있었던 쌓여낸 이미지로 승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 있고. 그러면 이제 대구는 영남인데 황교안 대표 체제하에서 홍준표 대표한테 편한 TK나 PK 쪽에 공천을 주는 거는 무리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줄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내년에 어떤 형태로 총선을 어느 대표 체제로 누가 공천권을 가지든지 간에 공천 개혁의 물갈이의 시작은 영남입니다. 왜? 깃발 꽂으면 되는 데니까. 네. 거기서 혁신부를 시작해야 돼. 거기랑 서울 강남 쪽에. 거기서부터 혁신 공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선까지 한번 나왔고 어쨌든 그리 인기가 많지 않았던 전 대표한테 그 편한 TK를 공천을 준다? 그건 아무리 다른데 다 공천 잘해도 대구, 북, 홍준표, 뭐 창녕, 홍준표 하는 이상 이 자유한국당 내년에 총선 공천 자체가 싸그리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요. 어떤 대표가 오든지 간에. 그럼 본인이 수도권 험지 가겠다. 그럼 주죠. 근데 본인이 가겠냐고요. 안 안 갈 가겠죠. 거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치인 중에 그 역행해가지고 올라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예. 총선 때 험지 출마로 승부봤다는 사람 전 들은 적이 있어도 낙향해가지고 성공했다는 사람 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낙향이라는 것도 사실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그 경남지사 때 한번 낙향을 경험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두 개의 고향을 만들어야 되는 TK로 이제 출마하는 것 자체가 본인은 하고 싶겠죠. 원내 진입하려면은. 근데 이게 대중적인 정치 문법으로는 이제 갈수록 이제 쉬운 데 찾아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3김에 하나 했던 김종필 총재만 해도 보세요. 예. 충청권 맹주 자리에서 어느 순간 마지막에 은퇴할 때는 비례 1번으로 이제 실패하고 이제 정계를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다운그레이드의 장이 되어가지고는 홍준표 대표의 반전은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우리 피닉제 네. 그분도 아니 그분은 자기 고향에서 출마하기로 예. 하잖아요. 다운그레이드는 없어서 당이 자꾸 바뀌어서 그렇지. 근데 이건 다운그레이드하는 모양새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약간 위험하다. 그러면은 내년을 보고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 날카로웠던 그 나름의 그 예봉을 좀 꺾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약간 기에서 밀렸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지지하는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홍준표도 대표하면서 뭐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도 있고 예. 나름 이제 홍준표 대표 체계에 본인이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본인이 임명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좀 바라는 면도 있겠죠. 지난번에 이제 전당대회도 당대표 나오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못 나온 거잖아요. 사실 예. 보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점점 본인의 어떤 입지는 좀 축소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홍준표 개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의 그 예. 행보를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딱히 막 지금 떠오르는 인물들이 제가 많지가 얘기하면 않아서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예. 그 보면은 원래 여성 비례대표 자리는 생각보다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다. 네. 각 당에서 영입을 하는 데 있어서. 예. 근데 남성 비례대표 자리는 경합이 심한데 여성 비례대표 자리는 그러니까 황교안 체제 하에서도요. 다른 사람들 제한할 게 많아요. 예.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배현진 대변인 같은 경우에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홍준표 대표 최측근으로 있었던 강효상 의원의 최근 행보를 한번 보자고요. 강효상 의원. 예. 동대구역에서 머리 깎았습니다. 자, 지금 머리 깎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황교안 대표한테 잘 보이겠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다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불사이군이다 뭐 이런 말까지 할 건 아니지만은 선거를 앞두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는 다소 명확해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머리 깎으신 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삭발과 관련해서. 네. 이제는 잘 그 가물가물해요. 이제 더 이상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그게 같아요. 제가 말한 점선면 이런 거 네. 아닙니까? 그건 점이에요. 점 끝나면 안 되고 점점 계속 깎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단식하는 사람들은 한 열흘 지나면은 선이 됩니다. 계속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그래요, 몸은 그래요.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예. 근데 하시던 얘기 맞아.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본인이 반 나경원, 반 황교안의 선두주자 정도 되는 위치는 확보할 정도로 세를 불리려는 게 우선 첫째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눈이 내리려면 이제 막 먼지를 뿌려야지 눈이 이제 그렇죠. 되잖아요. 뭉쳐지니까. 그 핵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뿌려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한 하루 이틀 해보니까 생각보다 안 된다. 세월 무상이다. 네, 생각보다 안 된다. 네. 반대로 그에 반해서 뭐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 이제 전 대변인이죠. 민경욱 맞나? 전 대변인이죠. 예, 전 대변인이죠.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당직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막 방박이 세게 나오는 걸 보면서 그 새해 결집도라는 데 있어가지고는 내가 당연하기 어렵구나라는 생각한 거죠. 근데 뭐 그분은 뭐 늘 말을 세게 하시던 분이어서. 아니 근데 홍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국면에서 민경욱 대변인 상대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경원 대표가 거의 뭐 본인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지만은 거의 뭐 가짜 뉴스 제조기 정도로 이제 그냥 취급하니까. 징계할 것 같으세요, 김태우 변호사님?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징계하자고 일단 조재선 의원들이 뭐 일단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징계까지는 하겠어요. 아까 네. 그랬잖아요. 안 한다 그랬는데 징계하겠어요. 네. 징계까지 이제- 했는데 징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결과는 뭐 결론은 벗긴 검인 것처럼 결과는 내년에 재개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사실 이 정도 판되면요.
제가 내년 총선 자유한국당 무조건 이겨요.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진짜 솔직히. 예. 예. 지금 저 국정 운영 제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하나도 없고 대통령 인기 좀 떨어지고 조국의 블랙홀에 빠졌으니까 내년 총선 무조건 이깁니다.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건데 그 말에 제가 안 나와요, 사실. 그게 이제 안 나와요, 솔직히 네, 말하면. 그게 네. 이제 자유한국당의 아픈 부분이고 민주당에 부러운 거 하나 있습니다. 저는 딱. 지금 내년에 물갈이 엄청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보니까 이해찬 대표하고 대통령 마음 먹었어요. 뭐 예. 본인들이 직접 이제 불출마 네. 선언하시는 네. 분들이 계속 줄여서 나오고 야, 있더라고요. 보면 예전 진보 진영 하나 부러운 게 예전에 아마 운동권 때부터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직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있어요. 내가 빠져주는 게 있어요. 그게 옳은 대의든 뭐든가 어떤 대의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한번 물러난다는 게 항상 있어 왔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강력하게 막 둘 다 어쩐 대통령 카리스마고 이해찬 대표도 왕 대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중진 물갈이 싹 할 거라고요. 지금 뭐 보면은 뭐 조국 뭐 보수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뭐 이번 조국 사태로 386의 위선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들 굉장히 물갈이가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물갈이하고 나서 거기다가 친문 공천을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근데 과연 자유한국당은 중진 물갈이 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썰인데요. 네, 그게 저는 제가 좀 쉽지 않을 그 것 같아요. 최근에 들은 썰 중에 되게 궁금했던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그러니까 흘러나오는 그 세간의 이야기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김무성 의원 전 의원이 그 불출마 선언 뒤집고 용산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사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불가능해요. 확인했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래요. 그건 아닌데 사실은 아니에요, 김무성 의원이 지난번에 지금 현 의원이죠. 현 현 의원인데 의원이죠, 김무성 의원이 지난번에 다 차기 안 나온다 했었어요. 분명히 얘기는 했었는데 그거- 지금은 이제 예. 나올 것처럼 다시 용산 얘기하고 불가능하죠. 있죠. 그거 제가 용산이 오늘- 아니라 그러니까 출마냐 안 출마냐에서 봤을 때 제가 오늘 낮에 확인했거든요. 예. 그 얘기 있어가지고 예. 그거 아니에요. 우리 김무성 의원님이 또 영입 이루시니까 아마 아니고 최측근으로 분류되시는 아니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본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보면 예전에 이준석 저 의원이 한번 얘기했던 보수 통합 이런 거 할 때 누군가 하나 거강꾼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거 할 사람은 김무성 대표밖에 없긴 해요. 왜? 나 출마 안 해. 대선도 출마 안 해. 근데 그 정도의 정치력 있는 사람 없거든요. 승민이 이루었나? 철수 이루었나?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위해서 야권 통합과 보수 통합에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용산 출마? 아유, 그건 가당치도 저는 않죠. 근데 이거 여권의 물갈이론을 보면 제가 이제 전 데자뷰 같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예. 원래 여권이 물갈이하기 쉬워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너 잠깐 쉬어라. 그러면은 너 어디 뭐 나중에 우리가 뭐 설마 너 무시하겠냐. 좋은 자리 만들어주지 않겠냐. 사실 뭐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술을 펼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 예. 언제 어떻게 펼치느냐 중요한 게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 시스템 공천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시스템 공천보다는 불출마를 앞세우는 형태로 협상이 사전에 이루어지는 형태가 훨씬 나아요. 시스템 공천을 이해 가지고 뭐 저성과자 색출해 가지고 20% 감점 주고 그다음 뭐 신인 가산점 주고 이래 가지고 해보겠다 하잖아요. 생각보다 경선에 돌입하면요. 가산점을 50% 받아도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은 이게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이한구 공천이 겪었던 최대 실패 중에 뭐냐면요. 예. 대구에서 유승민을 축도로 자르고 싶었는데 웬만한 놈을 경선 붙여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친박물을 세게 드리려고 진실한 사람의 진박 인증기에 별거 다 동원해가지고 했는데도 안 돼요. 아, 진박 인증기. 그냥 경선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 배신자론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그랬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정치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지금 뭐 노영민 실장이나 아니면 뭐 강기정 수석 같은 분들 여당 내에서도 입지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렇다면 가가지고 사실 예를 들어 오늘 제가 들은 얘기인데 충청북도는 여야 막론하고 8분 중에 7분이 40년대 50년대생이라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국회의원들이 현역들이 그럼 그런 분 정도 되면은 가가지고 아니 이제 뭐 의원 충분히 하지 않으셨냐 뭐 좀 기다리시면 다른 일 할 수 있지 않느냐 형님 그러면 이번에 먼저 선제적으로 불출마 선언 좀 해주시고 그런 물갈이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요. 그걸 하기 두려워해가지고 나중에 뭐 가산점을 20% 때리고 무슨 뭐 감점을 20% 때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보려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물갈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무슨 뭐 서로 폭로하고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박근혜 정부 때 난장판 나는 거랑 똑같은 시나리오인데 지금 분명히 현근택 변호사 우린 달라요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경선해가지고 청와대 출신이다라는 것만으로 밀어붙이면은 되겠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안 이야기하다가 막판에 다급하니까 막 유승민 잘라야 되는데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진박 감별사 이런 거 내려보내다가 완전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가 여권의 굉장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뭐 그렇게 안 보는데 사실 우리 당원이 지금 네.
전체 지역구 253개인가 4개인가 그런데 우리 예. 당원이 지난번에 한 75만이다가 요번에 총선 앞두고 한 90만 정도 넘은 것 같아요. 한 지역구에 3,000명, 4,000명 정도 됩니다. 예. 대부분 이제 출마를 하는 분들이 어쨌든 자기 지지 세력을 많이 모으는 곳이 구도예요. 그리고 이 총선 룰도 그분들이 전 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청와대 출신이라서 그냥 준다. 제가 보기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아마 다른 분들이 어쨌든 본인도 지역에서 활동해왔고 그동안 당원들도 모으고 이렇게 했는데 예. 그동안 사실은 그전에는요 당원들이 대부분 뭐 당비도 대신 내주고 이러면서 어차피 진성 당원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당이 뭐 대선 총선 이렇게 총선보다는 이제 당대표 선거 두세 번 거치면서 대부분 자발적인 당원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 지금 한 90만 정도 되는 당원 중에 온라인 당원이 30%가 넘어요. 거의. 예. 이분들은 사실은 그냥 우리 당 행사에 나온 분들이 아니에요. 온라인상에서 움직이는 분들이라서 굉장히 어떤 참여 효과가 큽니다. 굉장히. 지금 어제 아마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촛불 집회 같은 것도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 싹 무시하고 그냥 당대표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임명한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우리 당 지금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불가능하다. 봅니다. 근데 이게 경선이란 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그 새누리당 때 똑같이 그래서 2월 말에 이제 경선을 해서 4월 총선인데 예. 2월 말에까지 경선을 했거든요. 근데 경선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이런 게임 많이 해요. 이렇게 해서 그 운동회 같은 데서 왼쪽으로 계속 돌다가 총을 땅 쏘면 앞으로 달려나가기 이런 거 하잖아요. 보면은 이거예요. 경선하는 동안에 민주당 당원들은 계속 왼쪽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끼리 코하고 그러니까 코끼리하고 계속 돌아요. 그런데 예. 하다가 선생님이 땅 하면 이제 가운데 앞으로 뛰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열심히 돈 애들은 가다가 피고 오른쪽으로 쓰러져요.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경선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새누리당 때도 보면요. 경선하면요. 막 전부 다 최대한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찍은 사진 끌고 나오고 막 흔들고 막 난리 나요 보면은. 그렇게 하다가 요 땅 하면은 이제 선거 이제 한 1, 20일 뒤거든요. 2월 말에 경선하면은. 그럼 그때부터 이제 다른 방향 할 수 있겠느냐. 그거 쉽지 않고 이게 지금 대부분의 아마 그 수도권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 민주당 인사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일 겁니다. 앞으로 예. 이 조국 정국이라는 게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본인 입장도 그렇고 왜냐면은 경선에서 계속 왼쪽으로 돌아야 돼요. 그밖에 없어요. 땅 하기 전까지는. 근데 이게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계속 세게 돌면은 알겠습니다.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 본선에서는. 알겠습니다. 예,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 이야기는 10분 안쪽으로 끝나버리고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존재감 자체가 정말 세월이 좀 무상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